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브리핑 이후에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20% 초반까지 내려갔는데요. 왜 여론조사가 최악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지만 보수 쪽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느낌, 특히 TK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다. 김정욱 박사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국민 생명, 국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여야 또는 아니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데 왜 안 바꾸지? 보수 왜 놀랬던 것 같은데 네. 딱 그 국정 브리핑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기자들한테 가보시라. 병원에 가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많은 국민들 보수도 진보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진료와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병원에 가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또 하나 청문회 봤잖아. 내가 청문회 지켜보니까 다 같이 본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청문회를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의혹이 해소된 거 아니야? 아, 외압 없었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외압이 없었다고 얘기한. 이게 제가 볼 때 진보나 보수나 저 사람은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전혀 귀뚱에 듣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을 독선하는구나. 독주와 독선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보든 보수든 독재 망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통들을 다 안고 있었던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수층 같은 경우 지금은 일종의 응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너 안 돼라는 개념보다는 야, 왜 그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응징 투표 개념들이 지금 결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의료 문제 잠깐 하셨는데요. 오늘 MBC에서 지금 저녁 뉴스 7시 40분부터 했던 MBC 뉴스데스크에서 세 꼭지, 네 꼭지가 연속해서 의료 대란 관련된 것. 그렇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터넷판으로 머리 기사가 의료 대란이에요. 그리고 강원일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보수 언론인 여기도 속보로 계속해서 의료 대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 맞다 안 맞다 전에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김갑수 선생님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료 붕괴 때문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제 이 공포 이런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보다 이제 더 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기도가 이명박 정부 때 있어왔고 좌절됐고 계속 있어왔는데 보수 집권 세력들이 경험을 해본 결과는 있는 시스템 내에서 그냥 국정의 일환으로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파괴하고 건설하자 이 논리여서 제 생각에 그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질른 거는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개인 성정의 작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갖고 의료가 이렇게 붕괴돼 가는데 수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 여긴 선수들이 붙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의료 붕괴적 상황이 막 엄청나게 이제 빠져들면요. 사람들이 웬만큼 나쁘면 저항을 하는데 네. 아주 나쁘면 저항을 포기한다는 게 일종의 사회학의 이치예요. 어머나. 아예 그냥 남미가 그래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건데 의료 문제도 완전히 그냥 붕괴 상태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큰 돈으로나 암수술 받을 수 있고 큰 돈을 질러야만 해결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해 나가면서 잠깐 민간 사보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확 이제 의료의 민영화 쪽으로 전환이 될 때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어머나. 그래서 이게 처음엔 아무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시키지 못한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실적에서 출발을 했으나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거 현행 의료제도를 붕괴시키고 민영화하려는 초석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마 하는 일,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의료를 정면적으로 민영화를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걸로 간다면 정말로 나쁜 일인데 아니 이렇게 의료를 민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엄청 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동안 국정 운영을 잘해와가지고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는 것마다 다 진짜 똥볼이었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 문제를 어떤 집단의 이익 때문에 위협한다면 이거는 이제 정말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엄청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지른다고요? 위험한 게 아니라 좋은 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예. 이게 탄핵을 계기라고요? 요구하는 거대한 시민 항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네. 거대한 시민 항쟁이. 네. 몇백만이 거리에 나왔다고 네, 칩시다. 네, 네. 박근혜 때 시기처럼 그냥 점점 밀리다가 탄핵당할까요? 아니겠죠. 요즘 뭐 민주당 의원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계엄 때리겠죠. 그 명분에는 이제 북에서 지령받은 이 공산분자들이 이제 뒤에서 선동을 했다든지 뭐 많이 만들겠죠. 그건 뭐 검찰의 특기니까. 그래서 계엄으로 바로 가려는 그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이래도 민영화 저항의 불꽃이 엄청 세져 갖고 거의 밀란 수준의 국민 항쟁이 벌어지면 그것대로 영구 집권을 위한 계엄령 선포. 뭐 이 국면이 지금 현재 눈앞에 일 아닌가. 근데 김학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언제요? 그게 재난의 정착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네, 정착이요? 1970년대 남미가 작살납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요. 네. 근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 신자유주의 경제라 해가지고 모든 민간 영역이 들어가서 다 국가 영역을 갖다 장악을 해요. 그럼 남미 경제가 폭삭 망합니다. 네. 그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망해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연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민영화 이 국민연금 플러스 민간연금 도입, 그다음에 의료 민영화 이 개입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쪽이 파탄 나게 되면 파탄 나는 과정에서 파탄을 새롭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로 갖다가 제도로 세울 때 이런 예를 들면 민간 영역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민영화된, 그러니까 소위 국가가 지금까지 책임졌던 영역 자체가 민간의 영역들이 다 와서 이익을 갖다 얻는 것 같다가 대체적으로 재난의 정치학이라고 그래서 어머나. 부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때가 언제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이게 이제 뭐 대부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얘기하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위 보험업계에서는 거의 영업사원이죠. 대통령이. 판을 다 깔아주니까. 그러면 보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나 다양한 여당의 로비를 통해서 그런 안들을 주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런 제안들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에다가. 왜?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기업 영역들은 저는 만약에 민간 요번에 그 의료 대란으로 의료계가 무너졌을 때 네.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켜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아까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개입이 왜 적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지금 계엄령 논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재명 정책 생명을 걸고 주장하라고 했는데 네. 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 문제 제기할 때 또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근거 없이 소설 쓴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에 출발은 그냥 민권운동가로서 유능한 행정가여서 그냥 이렇게 그 잘 나가는 정도의 정치인이었는데요. 이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좀 죄송해요, 그분께. 근데 어떤 때는 시대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지사 역사를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어떤 변혁기라든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생에 목숨을 건 위인전의 주인공들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엄 경고를 한 야당 당수를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어머나. 대부분의 평범한 정치는 그러면 뒷걸음질을 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실언을 했다든지 과잉된 얘기였다든지 증거 없이 얘기했다든지 저것들이 아직 증거를 노출할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김민석 씨 최고나 이재명 대표나 지금 이 정도 발언이 어느 정도 파장과 위기로 다가올지를 모를 정도 수준의 그런 수의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 시기 이 위난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할 수 없다라는 목숨을 건 태도가 아닌가 이런 결연함을 봅니다. 김 박사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 실제 계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공개를 해버려야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화시키는 거죠. 여론화시켜놔 이거는 국민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가 반대하면 계엄이 해제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현행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현행법으로- 계엄령이면 현행법으로 체포 가능하다고. 왜냐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이미 한동훈 당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딱 얘기해버렸잖아요. 네. 국기문란 죄를 걸어서 국회의원들,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50명만, 더 가져가야 돼. 50명만 넘게 가지고 가게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참 웃긴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당연하죠. 국회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네. 2016년도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문건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곤란하거든요, 만들고 따지고 보면. 그 도망갔다가 이제 뭐 하여튼 뒤에 돌아왔죠. 그때 네. 김사령관이 조현천 네. 조현천이 네, 그때 네. 이제 계엄령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군인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오늘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 친위 쿠데타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쿠데타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계엄 사령관에 부임된 데다가 계엄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일련의 군인들은 기관총 들고 국회로 쳐들어가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거죠. 동시에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거, 뭐 재난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막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예측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게 저 차가 급발진으로 나한테 오고 있어. 내 차가 곧 정면 충돌을 할 것 같아. 그럼 그 차를 피하고든지 그 차를 어떻게 추격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네. 현실은 그 제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어떻게 그래요? 등장하느냐? 전면전으로밖에 등장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면전이 뭐예요? 왜냐하면 탄핵이요? 아까 아니죠. 전 뭐냐면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까 맞죠.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계엄을 미리 나 계엄할 거야 하고 계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엄을 때리는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군대가 배치되고 방송국 뭐 다 장악이 될 겁니다. 대학 이런 데 다 장악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 계엄하는 계엄군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국가 세력들하고 군인들이랑요? 아니 계엄군들이잖아요. 싸워야 될 거 우리 아니에요.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 시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유언항쟁이 다 거겠죠. 그렇게 다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엄군하고 시민이 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접 발표를 총을 들고 하니까. 있으니까. 예. 계엄군 앞에 쓰면 그거는 그냥 발포입니다. 얘는 시위를 하는 거죠. 몇천 명씩 죽는 게 그래서 벌어져요. 지금 당 근데 이게 이제 상상 속에 네.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 현실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좀 모아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응급실이 난리가 났어. 이번 명절에 자칫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심지어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위기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지금 아짜 큰일 났다.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에서 부결한다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상상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국민들이 와 겁이나 죽겠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야 되겠다. 따라가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 나겠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지금 추락이 자 역대 두 번째로 지금 지지율이 낮단 말이에요. 계속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 부분은 김종 박사 어떻게 봅니까? 그 사례가 있었죠. 우리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지금 세 개의 사례를 보고 있는 거죠. MB 시절, 그다음에 박근혜 시절,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시대 이 세대 세 개를 보는데 MB는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 독도를 방문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 그럼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소위 탄핵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지율 20% 상태로 떨어졌어요. 근데 5개월, 6개월 동안 방향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임기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미치겠는데 거기에 태블릿 피시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면서부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광화문에 삼천한 시위를 했던 거죠. 네. 지금 상황도 유사한데요. 이게 집권 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0%대 박스권 이거 ALS가 아니라 전화 면접에 의하면 지금 거의 지금 2, 3개월 정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죠?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내가 잘 설명을 못했었다. 근데 지금 국정 브리핑은 설명도 안 해요. 가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들이 저 대통령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거의 3년 동안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하죠. 그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을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죠 연설문을 대신 썼네 뭐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내 삶에 큰 피해는 없잖아요, 막말로.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책마다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심한 분노를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책.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하고 있고 네. 그와 부수돼서 며칠 전에 있었던 국정 브리핑이란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뇌리에 그게 꽉 차 있어요. 네.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 휘게에서 떼돈 벌라고 한 짓은 어디로 갔지? 다음에 망해가는 삼부토건을 갑자기 주가 조작 시켜갖고 큰돈 벌려는 정권적 기도는 내막이 뭘까? 마약을 무슨 몇백만 명분을 들여왔는데 세관원이 그걸 도왔는데 경찰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용산에서 뒷배가 돼서 무마시켰다면 이게 누구의 지시고 누구의 이득이지? 매일매일 이런 엄청난 일이 매일매일 다른 뉴스로 뒤덮여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윤석열 씨의 그 국민 앞에서의 발언을 보면 누가 봐도 수준 낮고 앞뒤 안 맞고 문제 지적할 수 있는데 왜 저럴까 보면 뭐 원래가 그런 모습인 건 하나 있지만 또 다르게는 네. 아수라장 정책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그 미친놈 전략이라고 그래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끔 만들면서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했다는 게 그것도 정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거의 뭐 붕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온 분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 얘기를 할 여지가 없이 또 발생하는 새로운 일, 또 발생하는 새로운 일로 온 국민이 이끌려 가면서 이루고 가는 동안 저들은 진짜 큰 계획들, 진짜 큰 먹잇감들을 착착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최근에 계엄령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을 통해서 국가를 전체적으로 움켜쥐고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던 것과 달리 이제 군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안보실장이 지금 누굽니까? 자, 신원식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했던 지금 김용현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엄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 그리고 한동훈 지금 대표가 대통령한테 한번 맞서려고 하다가 완전 지금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오늘은 뭡니까? 특검 안도 이미 폐기하겠다고 이제는 그 정도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면 어느 누구도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기 어려운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금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 초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게 흐름이나 징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정농단한 건 나중에 밝히면 되지만 계엄령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버렸다. 그리고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이 최측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공포심을 넘어서 야 이거 그대로 둬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갔습니까 제가? 아니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어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참석 안 하겠대요? 아까 예를 들면 나한테 살인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살인자라고 하는데 이건 정당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국회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국민이 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왜? 192대 108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앞으로 국회를 빼고 소위 행정 독주를 하겠다. 이건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전례가 분명히 있었어요. 2016년도에 두 번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소위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라인을 넘어오게 되면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각이 되면 국민적 소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건이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박근혜 정부 때 두 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예, 준비가 돼 예, 있고. 그게- 광화문 집회가 한참일 때.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떤 진술이 나왔느냐? 이걸 썼던 중령이 진술을 해요.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 내용은 문건이 나와서 이 문건대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면 실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실행되냐? 의명이라고 돼 있다. 의명은 무슨 뜻이냐? 국방부 장관의 명이 있으면 실행하는 거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다음에 문건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져요. 저는 뭐냐, 군대 내에서는 소위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통수권자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누가 가느냐? 바로 지금까지 경호처장을 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 이러한 정황 자체들은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는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상황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야, 증거를 내놔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 스스로가 냄새를 풍기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걸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증거를 대야지. 무슨 말을 하든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소용이 없는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추정 속에서 보면요. 어휴, 예컨대 왜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타겟으로 수사를 할까? 왜 그래요? 눈길 끌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유의 고정 지지층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측면이 일부 있고 그거 외에 야당이 거기다 힘을 쏟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화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느냐 여기다가 화력 쏟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저지르는 저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뭘까인데 이것도 추정의 영역이에요. 네. 보수가 집권을 하면 적당히가 없습니다. 나라를 싸그리 말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명박 때도 그런 걸 계획을 했는데 이제 시민항쟁으로 좌절이 됐어요. 박근혜 때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시대가 와서 그런 계획을 진행 중인데 암초에 부딪혀 있어요.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 이들의 권력 기반은 결국 검찰력, 검사들의 이 합법폭력이라는 국가폭력 조직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거 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윤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 삼각축이라고 보통 보죠. 검경,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눈앞의 권력, 군, 정보사, 정보기관. 이 세 축을 복원해서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군에 복원은 필수적으로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계엄에 준하는 위수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 폭력을 총동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심이 조각조각 사실을 엮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김 박사님. 예.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자 이재명 대표가 직을 걸고 말하라 이렇게 했으면 설마 아니겠죠. 진짜 검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검토를 안 한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김 박사님. 한테 뭐 직을 걸라고 아니. 야당 대표한테 뭐 직을 걸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합니까? 유치해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맞죠? 대통령실은. 그럼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 이거 갖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황인데 정황이 그러하니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생각도 말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그다음에 뭐 소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권리의 영역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농단하려고 하는데 왜 농단해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야 계엄 얘기하면 우리 방첩 능력이 떨어지잖아. 그게 말이 되는 논리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당신들이 계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논리 때문에 방첩 역량이 최대로 줄어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보사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보사 라인, 충암고 라인들이 가 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뭔 소리야. 장군이 얼마나 많은데 충암고 출신 몇 명 있다고 되겠어?
근데 왜 하필이면 유독 정보 라인에 충암고 인맥들이 꽂히냐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학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그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소위 반국가 세력이든 뭐든 여기 갑돌이를 하고 그다음에 군을 통해서 자기의 친일 체제를 만들어서 항상 언제라도 이미 2016년에 준비했던 것처럼 상황만 떨어지면 지시만 내리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약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헌정을 딱 파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소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 야당 당대표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세계 모든 정변, 특히 서방권이라고 해서 미국 축으로 둘러싸이는 나라들의 정변은 대부분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에요. 즉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한반도를 관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가령 계엄이라든지 전방에서의 지역 전투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끔 착 통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될지를 모르는 미국 내 정권 교체기에는 이 각 지역 국가들이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주로 정변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조국, 이준석,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여당의 국민의힘 8명만 한 명씩 만나가지고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 발의해가지고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리다. 아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들은 가족 없어요? 친척 그들은 없어요? 안 아파요? 업자들이죠. 계엄령 하면 본인들도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온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친한 그룹들도 최혜병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고립되니까예요. 계속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저희들이 최혜병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20살 청춘이 조국을 위해서 군대에 갔는데 저런 일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의 원인을 밝히자.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외압을 가해서 수사 제대로 못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영 20대 청춘들의 그 의로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죽음의 어떤 문제들을 막을 수 없지 않냐라고 우린 접근하는데 네. 거기는 야 이거 특검 우리가 8명 해가지고 발의하게 되면 야 이거 우리 체제가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 한동훈 입지가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와, 그럼 어떻게 돌파해요 이제 이 난국을? 지금 댓글에는 이게 오윤에 모르면 제발 닥치고 가만히 있고 말 좀 하지 마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 그냥 평범한 정치에 많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나누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그냥 소설 같아요. 예. 계엄령이라니요. 이거는 저희가 겪어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와닿지가 않고 답답한 건 그럼 야당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길이 있지 않을까? 해안을 들려주셔야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욱 박사님 간단히 해안을 들려주십시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공포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어느 순간 계산을 해서 되겠다고 판단하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네. 1992년도 하나회가 착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전 세계가 칭찬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YS의 대단히 중요한 업적이었고 전 세계적인 업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소위 2016년 국민항쟁이라고 하는 탄핵이 벌어졌을 때에도 군 내부에는 소위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렇다면 아이고야. 이 내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하시라도 소위 통수권자 또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수 집권 세력이 위험에 빠지면 이것들을 어떤 복원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들 계속 캐비넷 속에 두고 왔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되게 군인이면 군인들 자기 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이나 국가의 미래보다 훨씬 앞서는 거고요. 되게 그게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욱 박사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라고 해서 네. 제가 그 공포를 가능한 데까지 현실화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 의료대란 의뢰 붕괴로 추석 시즌에 이제 대비가 없으면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죽을 거예요. 그 단위가 그래봐야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에요. 딴 때 같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단위가 공이 몇 개 더 붙겠죠. 네. 몇 천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경제 붕괴를 포함해서 난민식 추락을 하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빠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처럼 또 성공의 체험도 한번 했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게 다 아수라장돼서 자산을 다 해외로 빼돌립니다. 내가 지금 부유층이고 국가관이 별로 뚜렷지 않은 사람이면 지금 뭐 하겠습니까? 돈 바깥에 빼놔요. 그러고는 바로 위험해지면 뿅 날르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산가들 대부분은 지금 돈 자산 어떻게 빼놓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윤혜 씨가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네, 저는 이민 가기 싫어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공간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과거에는 정규 매체라고 부르는 방송에서 열심히 떠들어본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냥 KBS, MBC 같은 데도 있고 종편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체험했지만 거기는 겹겹의 필터링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날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가 확증되기 전까지 떠도는 의구심과 소문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계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우리 같은 스픽스 같은 이 공간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까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책임감이 그만큼 덜 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정말 위험하고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데까지 정보를 물어다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어떤 건 헛발도 있겠지. 그러나 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면 시민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댓글 하나도 달고 구독률이라도 높여서 이 참여가 활발해지면 너나 없이 입에서 입으로 옆으로 전파되면서 이미 퍼진 음모는 더 이상 음모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은밀하게 계엄을 준비해갖고 상당히 진척돼 나갔으나 어떤 경로로 이게 팍 새갖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계엄 얘기하면 이거 무산됩니다. 그래요? 다른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계엄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겠네. 그게 속성이에요. 그렇게 네.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라를 살리는 애국 운동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시대 소명을 안고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또 계엄령을 언급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 그 걸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 양반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압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사회적인 압력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받고 그걸 실행하는 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을 준비하던 자들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압박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어요. 숙자리에 가는데 죽일 놈이 돼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밀고라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구나.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그런 흘러나온 내용들이 주요 정보 라인으로 돌기 때문에 2016년도 추미애 그 당시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추미애 당대표가 갑자기 꿈속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 꿈을 꿔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는 얘기들을 네. 어디서 들었으니까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할 거냐 탄핵을 시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내용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정황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야나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기함으로써 저희 그것들을 결행하는 자들에게 사회적인 압력들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죠. 저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저희가 총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그쵸. 소위 이 여론과 민심이라고 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압박의 강도들을 계속 위로 높이는 거죠. 용산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계엄령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뭐 기사 댓글마다 우리가 막 다 진짜 의료 이렇게 나랑 망친 것도 모자라서 계엄령이라고? 오늘부터 전 댓글 달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하시잖아요. 4,500분이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돌리면 10만 명 이상이 보실 텐데 오윤혜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압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홍선진님, 프리덤님은 오윤혜님 말이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 잘 몰라요. 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오윤혜 신엄마 부대 화이팅. 부대는 신엄마 아니고요. 부대 네. 회원은 없거든요. 홍선진님께서 네. 주셨고요. 네네. 김현성님께서는 오윤혜 너무 좋아요 하셨으니까 아유, 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모든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나라를 지키는 애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엄령은 절대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가만 안 말씀해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네. 사이에 갑자기 또 200명이 동집이 확 늘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오윤혜 이미 이렇게 셉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회적 압박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은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는 순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압박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야, 금이야 오기야님, 동백꽃님, 네. 대박님, 희계님, 먼지들이님, 서초동에서도 저 우리들 응원한다고. 예. 아유, 환영합니다. 이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치킨협회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치킨협회장님. 김그래님, 갑수님 애국자십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천정수님 고맙습니다. 계엄령의 끝은 땡땡땡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필성27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를 좀 바꿨어요. 어제 그제 자 한동훈 당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했는데요. 네. 회담의 성적표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갑니다. 야, 결과 별로 없었다.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야, 이거 이번에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잠깐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에는 공식 의제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데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와. 자, 지금 이제 여야 대표가 했던 말 둘 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의료대란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 본인이 스스로 먼저 의견을 낼 때는 의료대란을 꺼내버렸습니다. 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용산은 지금 의료대란 전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의 자 반항? 뭐 좀 이상합니다. 반항이라는 표현이. 한동훈의 자기 할 말, 대통령과 다른 생각, 이 부분 일단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가소롭고 저열하고 또 수준 낮아서 쳐다보면 한숨이 나오죠. 근데 다만 저 사람의 뒤에 이제 대통령 권력이라는 백업이 있어서 상당히 동향을 주시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중에 동동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힘당은 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당으로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의 형색을 갖추고서 뭐 활동을 하는만 그냥 여당의 파워는 다 검찰에, 그러니까 대통령 직계 라인에 검찰이 다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 당의 형태를 띠고 저 한동훈 씨가 저렇게 뭐 이런저런 그 멋스러운 발언하고 뭐 키높이 구두 신고 뭐 까꿍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자부심이라 그럴까 우리가 적어도 저런 사람한테 끌려가지는 않겠지 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이 야권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저기서 당장 지금 전기환 선생님 질문에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지금 말하는 중인데 그냥 한마디만 보태면요. 분명히 여권 내 대통령과 당대표 자신의 권력 게임에서 의료 대란을 피해 가야만 자기 입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네.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못 참고 뭐라도 얘기하게 되는 저 얕은 성정, 네. 저 정치력 없음, 또 앞뒤 이것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신모 원려의 능력 부재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인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러면은 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숨을 수도 없으니 어중간한 스탠스로 일단 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크가 당장 있는데 그 얘기 피하면 너무 이상하거든. 근데 네. 사실은 노련한 사람은 무조건 피합니다. 예. 딴 얘기로 그 시간을 메꾸죠. 네. 근데 항상 그 인기에 목말라 있는 모습이 너무나 눈에 뵈지 않습니까?
이 김태형이라고 사회심리학 박사가 잘 얘기해서 그 개인의 캐릭터를 잘 아주 그분만큼 정통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어린애가 이 공부하는 꾀가 있어서 이 20대 검사 권력 잡고서 계속 반박받아보지 않은 채 그리고 자기 승진으로는 자기 보스한테 아주 맹종한 게 아니라 사실 조정한 거죠. 윤석열을 자기가 조정해 왔다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기고만장하다 지금 흥코 다친 상황인데 너무너무 수준 낮은 저 행태를 보면서 네. 지금 그 발언에서도 저 사람의 정치적 행태가 어떤 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그대로 느껴지죠. 어떤 언론인이 그래요. 집에서 반신욕 하다가 불쑥 생각나면 이거 두드려 갖고 뭐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여당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존재감은 저렇게 이제 별로 없다는 거 드러났는데 그러면은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이재명 당대표도 얻은 게 별로 없다. 최병 특검 하나 해결을 못했는데 이게 뭐냐라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기하는 거죠? 이게 합의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잘못 짚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줄 턱이 없죠.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이걸 해주는 순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은 들통이 날 것이며 그 들통이 나는 순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여기는 자율성 안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동훈은 딱 두 가지 전략이라고 봐요. 하나 시간 끌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날 나와서 하는 게 판결이 나오면 복종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0월 달에 본격화되면 그때는 예를 들면 이재명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 속에서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끌고만 가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끌고 가되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또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대통령과는 일정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얘기해요. 찔끔찔끔 얘기해요. 세상에 의료 대란을 얘기하면서 금투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됩니까? 내년에 벌어질 일이 엄청나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안 싸우는 여당 당대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조국 혁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접근 자체가 잘못돼 있다. 아니 근데 지금 요 회담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노련하게 요 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대표가 한동훈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관리하고 드라이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얻어낸 게 있다 없다 얘기는 사실 논외인 거죠. 그 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으면 이미 얻었지 뭐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 보면서 야, 두 가지를 정말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과 회담하고 여당과 대표와 회담하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과거 위급할 때 YS가 더 위급할 때 DJ가 했던 전략을 쓰자.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거죠. 국제 언론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랑 뭐 뉴스위크랑 또는 뭐 그러니까 해외 외신에서 한국 국내 내정의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 그때는 한국이 현재 미얀마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나라여서 뉴스거리가 안 돼요. 한반도 분쟁 외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정이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국가가 됐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주로 미국 중심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주요 뉴스에서 현안 발언을 해요. 그럼 정부는 매국노다, 국가에 망신시켰다, 별 공격을 다 하겠지. 그러나 알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국내 정국에서 전면에 나서서 상황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거. 네. 국제 정가라고 그럴까? 외신의 전면에서 한국 사회 현재 붕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발언하고 호소하고 하는 역할을 이 투트랙으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윤 대통령 정부가 기조를 바꿔요? 외국 외신에서 막 되게 막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이제 안 바꾸겠죠. 그렇지만 그걸 알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압박, 정치적 압박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아니요. 어제 여야 간에 이제 당대표끼리 회담한 것도 한동훈은 이제 갑자기 죽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방어선도 있었을 테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급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대로 오히려 잘 만났다. 국민 앞에서 체급이 뻔히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지켜주면서 체급이 완전 다르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없고 동시에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결에 서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각을 잡았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취재 때 안진걸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분석하느냐 네. 요렇게 저와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어찌됐든 설득을 해서 최상면 특검은 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부터 안 됐다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끝까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최초 공개하는 거지만 도저히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 힘, 역량 또는 의지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대표 회담은 밀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진 제가- 70대 이상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국힘에서도 균열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찍어줄 이제 이분들도 계속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아 국힘 의원들이요? 아니 지금 뭐 잡혀가요?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데리고 김정숙 여사까지 잡아넣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저게 어떤 공포심이 있겠어요? 계엄령이라는 것도 어떤 공포심이 있겠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한 번 걸리면 감옥 갈 때까지 계속 조사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고 조국 대표가 그렇고 송영길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걸려들면 끝까지 죽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무서워야. 아마 한동훈 당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말이 현실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센지 네가 알아? 너 까불지 마 쉽게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앞에 딱 서서. 근데 아마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자기의 리더십의 이익들을 어떤 얻기 위해서 찔끔찔끔 싸움만 한 건데 저는 이건 한동훈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해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 그 정도까지는 뭐 해라. 근데 건들지 마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미 회담하기 전부터 같이 저희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왜? 재가를 안 해주는데. 재가를 안 해주는 순간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 내전이 발생을 하면 한동훈은 싸울 수 있는 기병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엄청난 부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었고 이재명 당대표의 좀 설득이라기보다는 소위 야당 진영의 어떤 정당성, 정의감 자, 다 수용할게. 그 한마디. 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다 수용할게. 특검만 받는다면 저는 그것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당성을 얻어야 됩니다. 정치를 할 때 국민적인 정당성과 정의감을 성취해야 되는 거지 합의를 도출해낸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도출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발의가 현 정권에 위협이 될 건 틀림없으나 네. 대부분이 맹탕 특검이어서 면죄부 주는 특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특검을 고리로 해서 현 국면이 크게 바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 정부를 끌어내리는 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참 불우한 슬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작은 거지만 혼자 느끼는 혼자 많이 웃었던 그런 게 있는데 뭐예요? 유튜브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정규 라디오 프로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렇게 틈나면 제가 무려 세 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을 들었는데 CBS 김현정 앵커도 그랬고 또 한 면이 김태훈 하여튼 정규 방송에서요. 예. 발언을 MC가 막 해요. 앵커가 막 해. 그래서 이재명 대표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예. 이 말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제가 세 번을 들었어요. 네. 어느 방송에서요? 각기 다른 사람. 아 다른 방송.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는 100% 이제 정확히 기억나요. 누가 앞에 앉았는 것까지 기억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이라고 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은이 나와. 네. 아니 우리 이게 작가님 조금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과몰입하셔가지고 잘못 들린 거 환청 같은 거 아니, 100% 아니었어요? 맞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현재 전국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야권 지도자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각인되고 있는가의 한 반증 사례라고 보여서 완전 희망 없는 싸움하고
희망을 기대하면서 네. 어렵지만 이렇게 헤쳐나가는 과정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좀 잘라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자, 저 자리에서 계엄령 이야기를 이제 과감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야 정당 대표가 회담하기 전에 모두 발언해서 계엄령으로 이것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독재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문제는 자, 김민석 수석 최고가 발언한 것을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거론합니다. 증거 없이 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절대. 김 박사, 증거 없이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 제가 뭐 거기서 뭐라고 직접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아니죠. 말씀하신 거 생중계에서 예. 야당 당 대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추정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정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진일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했을 건데 저는 그게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증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의 무게를 이재명 당대표가 모를까요? 정치의 한두의 한 맞아. 정치인이 아니라면 네. 지금 상황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 조국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내부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군 내부의 일단의 흐름들에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킹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없었겠죠. 전기현 대표께서 본의 아니게 가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의 접근을 하신 예,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가 계엄 가능 발언을 했다. 그랬을 때 기자들이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요. 그 증거는 나올 수도 없고 그 증거의 영역이 아닌 다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전원도 있는 거고 엄청나게 그 정밀한 권부 내에서의 다양한 다층다조 그 속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것들이고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도부쯤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짚어서 조망할 때는 그건 증거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층은 그럴 거고 앞으로 이럴 거거든요. 증거 내놔봐. 증거 없이 이런 발언했어? 그렇다면 이건 국가 별난죄야. 또 죄명 씌워서 몰아가겠죠.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요. 감옥에 갇히는 수준이 아닌 이상의 그 이상의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저 발언이에요. 무슨 제가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린 이유는 네. 실제 증거가 있다, 정언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상상 초월의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공직자고요. 그래서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신 거고요. 이걸 증거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결행되는 것을 막아야지.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말 잘못했습니다. 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는 표현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 막아야 대한민국 된다.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이런 네.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매일 벌어지지만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